네, 그럼 고백조 프로의 마지막 순서인데요. 5분 발표, 5분 멘토링 시간입니다. 오늘도 멘토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쿨리즈 코너 인베스트먼트의 권영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K큐브 벤처스의 김기준 수석님 참석하셨습니다. 인텔코리아 전 올라우스 대표 유중희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분들과 함께 진행된 5분 발표는요, 콜라보 나우에 들어가시면 고벤다 CLB 나우 각각 좌측과 우측에 모두 다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실시간으로 올리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청중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4개의 유망한 기업들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부터 발표드리겠습니다. 호텔나우 김가영 대표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호텔나우의 김가영이라고 합니다. 호텔나우는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오늘 지금 당장 숙박이 필요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바로 체크인 가능한 호텔들만 앱에서 리스팅해서 예약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빈 방과 호텔을 바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거는 아마 부산이든 서울이든 마찬가지시겠지만 주말에 밤에 지금 숙박이 필요하실 때 어떻게 찾으셨어요? 생각나는 것들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은 다 전화로 물어보거나 그 방을 예약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고, 아니면 기존 서비스들은 예약할 수 있다고 뜨지만 실제로 예약을 해보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오늘 예약 가능한 방만 리스팅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영업을 다녀보니까 호텔에서도 오늘 남은 방을 어떻게든 할인가로라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모바일로만 진행을 하고 당일 예약만 함으로써 이러한 백엔드 시스템을 갖추고 또 고객과 호텔에게 더 나은 차별화와 가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은 객실이 많이 남은 날에만 할인가로 진행하고 고객은 지금 당장 필요할 때 손안에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모바일로만 하는 이유는 우선 고객에게 도달하는 시간이 빠르고 또 호텔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슈가 굉장히 큰데 할인 가격을 노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온라인 여행 시장은 대충 5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숙박 시장은 그 중에 5분의 1이고 저희가 파악했을 때 당일 예약은 한 1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주 큰 시장은 아니지만 원래는 웹에서 이제 예약을 하던 것이 모바일로 넘어감에 따라 모바일 즉시 수요 시장이 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쟁사는 주로 국내나 국외 온라인 여행사도 있고 소셜 커머스도 있는데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할까 고민을 했을 때 더 간단한 예약, 그러니까 예약 번호 발급이나 고객이 전화로 예약할 필요 없이 저희는 앱에서 바로 결제하고 바로 체크인할 수 있고요. 또 새벽 2시까지 술 오래 드시고 예약하셔도 저희는 다 전화로 받고 예약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숙박지라는 게 굉장히 정보나 사진 같은 게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직접 발로 뛰면서 작성하는 그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매 객실 수로 봤을 때 첫 달에 비해서 지금 12월 기준으로 한 8배 정도 객실 수가 늘었고요. 네, KBS에서 했던 창업 오디션에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TV를 보고 예약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이런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고 아까 MBC PD님 여기 계셨는데 혹시 다음에 그런 거 있으면 저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건 이제 고객들이 급할 때 혹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저희 앱을 사용하셔서 굉장히 편리하게 갔다 오셨다 이런 리뷰가 많아요.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저희는 리뷰가 1000개 넘게 있어서 고객들이 이제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시고 있고요. 반면에 개선해야 될 기능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구글 플레이에 남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방향 검토해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개발할 예정이고 지금은 서울하고 부산에만 거의 호텔이 집중되어 있는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모든 지역의 호텔을 커버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꿈꾸고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에서 숙박의 모든 업소들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네,
그래서 호텔을 넘어서 펜션과 리조트, 다른 모든 숙박업소를 아우르는 게 올해의 목표이고요. 내년에는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제 번역을 해서 런칭하는 걸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아시아 핵심 도시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서 호텔을 확장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멤버는 4명인데요. 제가 있고, 저 김가영이고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했고요. 이제 학교 동기들 2명과 그리고 예전에 핀포스터를 창업해서 프라이머에서 투자를 받았던 이동호 CTO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픈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예, 예전에 어떤 지인분께서 그 대표님을 소개해 주셔서 꼭 만나고 뵈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굉장히 큰 시장은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초반에는 조금 더 명확한 타겟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동기가 있는데요. 아마 투자에 뭐 이런 거였지 않을까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플래시 세일인 거잖아요. 근데 2016년까지 로드맵이 쭉 있었었는데 플래시 세일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에는 진짜 그냥 뭐 투어점 인터파크 이런 데랑 또 경쟁하는 그런 숙박을 예약하는 그런 서비스로 가는 건가요? 저희는 차별화하기 위해서 계속 당일 예약을 밀고 나갈 예정이고요. 네, 카테고리가 추가되면서 펜션이나 이런 건 사실 당일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적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사실 모바일에서 2, 3일 미리 예약하는 것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드리려는 질문은 플래시 세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데는 그 유스 케이스 자체가 좀 되게 한정적이어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만약에 2, 3일 전에 예약이라면 그 호텔들이랑 더 좋은 가격에 딜하는 게 그런 상태로도 가능한가요? 2, 3일 전 예약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당일보다는 못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무래도 객실 상황에 따라서 미리라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일단 당일 가장 저렴한데 2, 3일 뒤로 할인을 하려는 용의가 호텔들이 충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 사이즈가 사실 당일로만 너무 적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저가 모이고 나면 2, 3일 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데일리 호텔을 또 경쟁사가 있고 데일리 호텔이랑 경쟁사도 있고 인터파크 투어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생각해보면 기존에 호텔 예약을 하던 업체라는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잖아요. 오늘 PT에서 제가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찾지 못했어요 전혀. 근데 창업자분들은 또 이 바닥에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또 무엇을 경쟁력으로 승부하시려는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고객이 들어왔을 때 더 좋은 옵션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저희는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의 업체들은 사실 원래 하던 대로 좀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터파크의 경우 원래 있던 사진 DB를 그대로 와서 쓰고 있고 굉장히 저해상도의 불친절한 설명이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직접 촬영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 숙소인지도 자세히 적어놓고 또 인터파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업소이지만 저희는 또 고객의 밸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것도 예약할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작은 차이지만 그것이 조금씩 차이를 벌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너무 이렇게 문턱이 낮은 경쟁력 아닌가요? 네, 사실 문턱은 낮은데 이상 열심히 기동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인 것 같아요. 혹시 호텔 말고 다른 분야는 생각 안 하세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항공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러니까 항공이 아니라 네. 호텔 말고 다른 플래시 세일 가능한 분들이 많이 티켓 같은 거 티켓도 얘기하시는 있고 거예요? 네. 네. 네, 당연히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왜 호텔을 고르셨는지 궁금해서요. 우선은 남는 거를 어떻게든 싸게 팔려는 욕구가 공급자에게도 있고 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 고객에게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호텔을 생각했는데 티켓은
모르겠어요. 숙박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서비스이지만 티켓은 제가 친숙하지 않은 분야이기도 하고 네, 잘 호텔은 친숙하죠. 아니 저 전혀 친숙하지 않고요. CEO가 친숙하지 않은 구석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숙박을 예약하지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순서는요. 여명테크 현돈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또한 클라브 나우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명테크의 현돈입니다. 예, 방금 KBS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MBC 고소는 제가 했었습니다. MBC 고소한 건 지나간 이벤트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에만 2009년도 이후로 한 해 200만 개씩 팔립니다. 중국에는 한 해 8천만 개씩 팔리고 연간 최소 전 세계에 2억 5천만 개가 팔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변기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변기가 230년 전 기술을 계속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230년대 기술을 바꿨습니다. 핵심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 지금 보이는 이 S자형 관이 변기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희 토목 전공한 사람들끼리는 사이펀 관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변기의 볼 안에 가장 많은 물이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저 관 안에 가장 많은 물이 쓰입니다. 사이펀 현상이 일어나려면 저 지금 보이는 수위에서 이 빨간색 선이 끝나는 데까지 전부 다 물로 차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수 불가결하게 물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물을 많이 모아갖고 이 라인을 꽉 찰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사이펀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 현상으로 오물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구조를 잠깐 보시면 물탱크가 없습니다. 뒤쪽 사이펀 구조도 없어요. S트랩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S트랩이 없기 때문에 물을 모으지 않는 구조고 소음도 적고 물 사용량도 굉장히 작습니다. 기존 이런 변기들이 약 한 13리터 정도 물을 사용하고 절수 변기도 6리터 이상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기존 변기 대비해서 한 70% 정도 물을 아낍니다. 특징들을 간단하게 나열을 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을 아끼고 잘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변기는 제가 자신하건데 사람이 막지는 못합니다. 동물들 가서 막으면 마음대로 좋겠지만 저희 기술이 하부 구조 기술입니다. 변기회사들이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물을 한꺼번에 어떻게 많이 보내는가에 대한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차원이 다른 게 하부 기술이기 때문에 상부 기술과 결합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생산이 쉽고 공기가 단축이 됩니다. 자동화가 쉽습니다. 남자분들 소변기처럼 간단한 거리 센서만 있으면 자동화가 됩니다. 일반 변기들을 왜 그렇게 만들지 못하느냐? 물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가정마다 수압이 다르고 위치마다 수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물을 모으는 거에 대한 센서 그리고 사람이 앉았을 때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 타이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저희는 남자 소변기처럼 거리 센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물탱크가 없으니까 회전율이 빠릅니다. 빨리빨리 여성분들 특히 휴게소 와서 빨리 쓰실 수 있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이 5가지는 이렇게 기술적인 얘기고 저희가 보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도권에 입주한 새 아파트단지를 제가 직접 가봤는데 아직 입주가 채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양변이 실제로 물 사용량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니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기준치를 넘어서 8리터 이상 쓰여지고 있죠. 테스트를 위해서 이번에는 기준치를 물을 사용해서 한번 얼마나 수세가 되는지 한번 봤는데 방금 저기 담배 찍고 다른 걸로 오해하시다가 담배 찍고 제대로 수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준치에 부합하는 물을 사용하면 제대로 수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지금 보시는 것이
절수법이라는 게 올해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령으로 변기에 대변 기준으로 6리터를 쓰게 만들어놨는데 사실 6리터로는 사이판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자랍니다. 제가 아까 그 못 막는다고 말씀드린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 변기 유사들이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좀 심한 테스트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된장을 약 한 600g 이상, 그러니까 보통 서민들이 한 2명 정도 누는 양을 집어넣고, 휴지도 지금 빨리 넘어왔는데 제가 손에 한 30번 이상 감아서 집어넣습니다. 지금 보신 이 물량이 저희 내부적으로 실험할 때는 3.8리터에서 4.0리터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병기는 없었습니다. 뭐 제가 못 막는다고 큰소리 친 이유는 제가 보여드렸고 뭐 직전에 좀 나쁜 영상을 보여드려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 들고 나오셔서 좋고요. 예. 저는 저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절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또 정부가 강제하기도 하고, 한데, 유저 입장에서는 와닿는 게 좀 적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변기의 느낌이 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희가 강점이 하나 있는 게, 네. 요즘 고급 변기들이 디자인 추세가 수조가 점점 없어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 변기들은 동력을 동원합니다. 아, 모터를 넣고 노즐을 넣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기를 쓰지 않는 완전히 수동입니다. 네.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물을 줄이면, 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물이 없다면, 비행기 변기는 물이 없잖아요. 예, 예. 튀지 않을 거 아니에요. 튀지 않는다. 이게. 낙하를 하면 반작용으로 튀잖아요. 예, 저 그게 되게 싫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그런 물의 양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걸 고안하시면 그런 사용성도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제가 잠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예. 변기는 제가 조금 더 알겠습니다. 심오한 생각을 변기들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항공기나 열차에 쓰는 압력을 이용하는 변기들도 있고, 그리고 뭐 야외 이동식 화장실에 쓰는 그 직화식 구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거치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구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게, 저희는 전부 다 주택에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수라는 시스템 하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든 혹은 가정이든 간에 이 집 바닥에는 모든 배수 설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뭐 방금 매식 얘기하신 것처럼 물을 쓰지 않는 변기나 혹은 뭐 4리터 미만의 3.5리터, 1.5리터 변기들은 5개 용해는 가능합니다. 근데 주택에서는 쓸 수가 없는 변기들입니다. 흘러 내려가지 않는다. 예, 배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도 회장님한테 보여드릴 때는 이 지금 똑같은 양을 내보내는데 3리터 내지 3.5리터만부터 썼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대한설비학회에 자문을 구해갖고 그 횡주관을 흘러내려갈 수 있는 물의 일반적인 최소양을 구했을 때 4.5리터라는 얘기를 듣고 양을 1리터 오히려 늘린 겁니다. 실제로 적용할 수 있게. 예, 잘 배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번째 방금 그 비행기 얘기 나왔는데 비행기도 어떻게 보면 수조 이런 거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구조가 된 건지 살짝 궁금한 게 있잖아요. 아니, 기존에 없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혹시 비슷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열차에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달리는 그 압력차를 이용해서 그 노즐을 열면 밖으로 빨리 나가는 힘으로 나가는 게 비행기하고 열차에 쓰는 화장실입니다. 굉장히 작은 물로도 그것들이 가능한 게 기압차를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그 동력을 달아서 가정에 그런 걸 설치를 한다면 시끄러워서 뭐 절대 못 주무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원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게 다른 그 소매품 이런 거랑은 그 고객한테 접근하는 경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물이 절수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걸로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그 구매하고 설치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국에 뭐 인테리어 업자랑 뭔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건설사에서도 거기 납품하는 데랑 뭔가가 있다든지 이런 거가 이제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그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무소라는 종합설계사에 11년 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희 팀에 다 계신 이제 분석을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 건축에 관계된 법들에 대해 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건 NEP 제도를 기술이제 인증 제도를 이용해서 관납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 그 연구팀 같은 데들 자료를 조금씩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PPT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뒤쪽 그 S 트랙 구조가 없고 물탱크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기 힘든 디자인의 변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물을 많이 아끼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금 앉아 계시는 의자 형태가 아니라 빈바지가 없는 그런 의자 형태의 변기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살면서 야 우리 이번에 좀 집안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우리 경제 바꿔보자.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 B2B 영업이야기 가장 큰 회사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몇 개의 변기가 쓰여지고 한 변기가 평균적으로 한 몇 년 정도의 그 사용 기간이 있는지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관납은 그 야외형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주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6년마다 교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국내가 2009년 이후로 한 해에 210만 대 밑으로 소비된 적이 없습니다. 건축 붐이 끝났기 때문에 변기가 덜 소모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신설 시장보다 오히려 그 리사이클 시장들이 더 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변기를 바꾸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조금 시대에 늦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정도의 편차가 있어요? 가격대는 이거 참 화면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 위생 도구용품들의 가격 형성 어떻게 형성이 되냐 그러면 똑같은 변기 때 뭐 대리 거는 예를 들어서 30만 원, 토토 거는 50만 원,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60만 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유약을 2번 바르고 부을 수도 있고 3번 바르고 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건 이제 품질 차이지만 또 한 가지가 이게 수축률이라는 게 좀 존재를 합니다. 전토기 때문에 붕어내면 얇아지고 이렇게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구조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수축률을 감안하면 오류들이 덜 발생합니다.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어떤 변기들보다 가장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가 그 연구팀에 잠깐 갔었지만 일단 저희 구조적인 단순함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고요. 일단 도자기를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지면 바로 시연을 하고 가격으로 지금 약속은 돼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 가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멘토링 시간을 10분으로 늘렸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변기에 쌓인 관은 공기층이 있어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냄새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저 화면을 잠깐 PPT 화면 잠깐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잠시. 발표자님 집에는 혹시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직 제품이 안 나와서 없는데 저희가 기존에 개발했던 기술로 만들어진 건 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제가 생각하는 이제 디자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아마 토목공학과나 건축공학과나 아니면 변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 맞습니다. 이 S-트레이라는 게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악취가 올라오지 않는 겁니다. 이 S-트레이 200년 동안 쓰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한 원리로 악취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 있을 때 이 대기 상태 똑같습니다. 똑같이 막아주고 있습니다. 물이 더 들어와서 무게가 수압이 더 실리면 자동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구조지 대기 상태에 악취가 올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잘 질문을 해주신 게 그 작년 대한민국 발명대전에서 나온 변기, 이제 1등하고 또 변기인데 그 많은 절수 변기들이나 절수 아이들이 상용화가 못 되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잡지 못합니다. 악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직화 구조로 되어 있는 물 적게 쓰는 것들은 냄새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구성도 안 되고요. 근데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원리로 물로 막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기존의 제품들의 많은 불편을 못 느끼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교체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이 수압이 굉장히 좋거나 뭐 물탱크가 엄청 큰 변기를 쓰고 계신가 본데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어느 이후로 그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면 이렇게 좀 많이 막히는 걸 체감을 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도면에서 보여드렸던 그 물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데는 볼이 아니라 이 S형 트랩이기 때문에 트랩의 구경을 변기사들이 줄였습니다. 왜? 전에 13리터 쓰던 걸 6리터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물을 당연하게 줄여야 되는데 제일 효과가 큰 게 반경을 줄이는 거거든요. 기존에 53mm 반경에서 전부 45mm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2009년 이후에 어떤 시점 이후에 야외 화장실 가면 잘 막힙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 집에는 공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다세대 주택에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는 건물에는 아파트 포함해서요 모두 다 절수변기를 써야 됩니다. 곧 체감하실 겁니다. 잘 막히는 거.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여명 탱크의 변기가 모든 집에 설치될 수 있을 날이 뽑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가치 커뮤니케이션 뉴 미니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엄마들을 위한 버티컬 서비스 베이비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는 함께 가치를 만드는 기업 가치 커뮤니케이션의 유민 대표입니다. 저희는 서비스는 제 아내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열심히 일을 하고 퇴근했는데 얼마 전 출산한 아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행동을 해도 괜시리 저에게 짜증내는 아내가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너무 힘이 든데 풀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한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와이프에게 명품백을 선물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와 같은 30%의 착한 남편들이 아내에게 스트레스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산후우울증이며 임신 전, 임신 후로 약 70%의 엄마들이 산후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증명이라도 한 듯 굉장히 많은 육아 관련 웹 서비스들이 엄마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의 웹 서비스를 모바일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서 엄마들만의 독특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제목이 같은 게시물들이 매달 꾸준히 등록되고 있었는데요. 많게는 40개 이상의 댓글들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 게시물 수는 조사를 통해 이러한 게시물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엄마들에게서 얻은 세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사용자 옷들이 원하는 것을 유추하여 저희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아기의 사진과 거리, 개월수를 보여주며 즉시성을 높이기 위해 채팅 시스템을 핵심 기능으로 한 모바일 웹 버전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고 사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채팅 기능과 사용성을 업그레이드한 프로토타입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으며 저희만의 차별화를 위해 메시지 알림도 만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스피커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어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알림입니다. 이렇게 기능을 보완할수록 사용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일평균 1,500개 이상의 메시지들이 엄마들이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달이 지나면 저희가 한 8만 메시지 이상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사용자 간의 더 많은 교류를 위해 SNS 기능과 재미를 주기 위해 이벤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체류 시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평균 3,000명의 사용자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수집된 정보와 트래픽을 바탕으로 저희는 유아용품 전문 큐레이션 커머스를 하려고 합니다. 휴지통으로 버려지는 수십 통의 쇼핑 메일들과 마케팅 비용 대비 낮은 구매 전환율을 이를 통해 극복할 것이며 베이비 프렌즈는 매년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는 28조 유아용품 시장에서 저희만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원의 유치입니다.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시작하여 3개월 동안 다운로드 수 대비 65%인 약 2만 명 가량의 회원을 마케팅 비용 없이 유치하였고요. 최근에서야 약 100만 원의 비용을 소요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영유아 관련 부분에 7년 이상의 경력자로 구성된 팀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카테고리에 특화된 저희 팀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프렌즈는 앞으로 엄마들의 베스트 프렌즈가 되려고 합니다.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분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침 제가 22개월짜리 애가 있어서 네, 저를 위한 서비스는 아니네요. 저희 집사람 위한 서비스인데. 네. 근데 생각해보면 같은 우리 아이랑 같은 또래 아이가 있는 다른 집 엄마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네. 그것도 결국은 어른들 간의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랑 뭐 공부한 것도 비슷하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뭐 이런 사람을 친구를 찾게 되는 건데 결국 네. 그게 이제 같은 우리 동네 같은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정도만 갖고 잘 매치메이킹이 될까요? 그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지금 육아 버티컬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사용량을 봤을 때 엄마들이 지금 아기가 자기 아기와 상대방의 아기가 비슷했을 때 1시간 이상의 대화를 나눕니다. 그 대화는 정말 뭐 아기가 몇 개월에 뭐 무슨 이유식을 시작했는지 아니면 수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아기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되게 스스럼 없이 처음 만나면서 굉장히 스스럼 없이 주고받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한 1시간 이상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는 걸 보면은 아마 그 생각하셨던 부분들과는 좀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런 대화를 하는 거랑 여기서 예를 들어 커머스를 하는 거랑 또 별개잖아요. 네네. 그 두 개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실 수 있는 전략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며칠 전에 큐레이션 커머스를 급작스럽게 고객한테 특별히 고지 없이 한 3시간 정도 특별 행사를 했었습니다. 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상품을 가지고 큐레이션을 했었고 저희가 고객들한테 푸시를 보냈는데요. 사실 저희는 일반적인 푸시와는 약간 좀 피로도가 많이 낮습니다. 채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주고받다 보니까 저희가 날리는 그런 어떤 푸시에 대해서는 반감이 되게 적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엄마들이 저희 큐레이션 커머스를 진행했었던 행사에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가 구매 전환율을 한 3% 정도로 확보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뭐 했었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접근을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그 서비스들이 꽤 많았었고 아마 아까 그 예시에서 좀 있었었는데 스마일맘도 있고 네네. 해피맘도 있고 네. 베이비와 같은 것도 있었었는데 네네. 다들 보면 아주 잘 됐다고 보기는 지금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방향이 잡혀졌다든지 이런 거를 과거 사례를 통해서 레슨 러닝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유아동 관련해서 마케팅을 한 7년 이상 했었던 3명의 그 코파운더들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엄마들을 굉장히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저희가 그냥 막 추천한다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지 않고요. 이게 그냥 편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다운받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직접 오프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받고
회원 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온라인 광고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온라인 광고보다 오프라인 유입이 더 많고요. 저희는 그거를 통해서 기반으로 온라인을 다시 담을 생각이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이 아마도 안 됐었던 이유는 엄마들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놀지 못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도 이제 투자 검토하면서 거기서 만난 팀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네. 보면 두 가지 접근을 보통 하셨었는데 하나는 그냥 Q&A 때문에 그 육아를 하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하고 답하기 위해서 어떤 육아 커뮤니티를 가는 그걸 해주겠다는 이런 시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도하시는 것처럼 또래에 있는 그 아기들 가지고 데리고 있는 키우는 비슷한 지역의 어머니들을 연결해 준다 뭐 이런 거가 있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마케팅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 가치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는 기술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방법론적인 접근을 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진행한 이유는 저희가 가장 잘했고 잘 해왔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한 거고요. 저희는 사실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국의 이제 서울 경기 지방에 있는 베이비 스튜디오 약 한 50여 곳에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엄마들한테 추천합니다. 사진 포토그래퍼들이.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수유실에 저희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엄마들이 다운을 받게 되는데, 단순히 다운만 받게 되면은 그 엄마들의 가입률이 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아기 사진을 등록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플리케이션 딱 다운 받으면 아기 사진이 정말 많은데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싶은 엄마가 클릭을 하기 위해서 회원 가입을 유도시키는 저희가 이제 어떤 전략적 장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회원 유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마도 말씀하셨던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이유들은 사실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 자체가 그렇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분야에서 계속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보기보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개발을 하시고 IT 쪽만 하시다가 이런 유아동 관련, 영유아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부딪히는 벽이 있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아이가 크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머니들이 필요한 그 니즈가 굉장히 크게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고객, 그 타겟 고객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니즈가 계속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고객들이 아이가 크면서 어떤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한다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정확하게 임신 7개월부터 어린이집을 가기 전 3세에서 4세까지를 타겟으로 갖고 약 200만의 엄마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만큼 큰 다음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희 서비스가 런칭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클라이언트들 입장에서는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먼저 광고를 하고 싶다, 혹은 자기네들이 신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큐레이션 커머스를 잡지 형태로 만들어서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욕제안들이 계속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한 다음에 저희가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도 좀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쪽 영유아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 임신 7개월부터 3세까지 안에서 할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해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중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이 어플에서 친구가 되어서 카카오 스토리나 카톡으로 유입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 저희가 모바일 웹으로 저희가 이 기능을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 아무래도 모바일 웹이다 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몇 개 대화를 나누다가 오류나 버그 때문에 이제 뭐 카카오 아이디를 주고받고 넘어가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런칭하고 나서부터는 그 수가 굉장히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 스토리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시부모님이 좀 보는 경우, 그런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자기 지인들한테 자기 애기 사진을 매일 올리게 됐을 때 그 지인들한테 그 지인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민망함들이 아마 그런 어떤 카카오 스토리나 그런 오픈형 그 SNS를 사용하지 않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5분 발표 10분 멘토링 시간의 마지막 순서는요. 바른 FM 홍지홍 대표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주식회사 바른 FM의 홍종입니다. 제가 안정적인 대기업을 다니다가 스타트업 창업한다고 하니 첫 번째 주요 표정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인데도 주식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니 주위의 시선이 이랬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면 엔젤 투자라고 하고 천사라는 얘기도 듣는데 주식 투자라고 하면 왜 이런 시각이 있을까요? 국내 대학교 경제활동 인구는 2,500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인구는 500만 명. 월 주식 거래금은 75조 원이라고 합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첫 번째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두 번째는 언제 사고 팔아야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투자자분들도 아마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나가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네, 무도 매니아분들은 다 아시죠? 노홍철 씨가 전두환 씨 빚었다가 두 번째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포트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기업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신 있는 리포트를 작성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서는 증권사 리포트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수많은 전문가들의 현실은 어떤지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지만 리포트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기 일쑤라는데 90% 사기꾼이야. 토요일 일요일날 10,000원짜리 강연 있잖아요. 그것도 매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처를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주식 정말 잘하면 매주 그거 할 때 있어요. 웃기잖아요. 검증되지 않은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믿는 것도 금물. 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손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한 2년씩 보고 1년 만에 강연돼서 나오면 자기가 받은 돈의 본전의 10% 정도가 틀려내고 나머지 대자금목을 남습니다. 서너 번 감옥사라고 나오면 제대로 돼요. 이렇게 현실이 심각했기 때문에 제가 주식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시선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첫 번째는 너무 많은 가짜 전문가들이 있다.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 세 번째는 검증 시스템이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죠. 방향은 그렇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가리고 정보를 공유하자. 그래서 저희 바른 투자 서비스는 첫 번째로는 회원이면 누구나 모의주식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누가 수익을 잘 냈는지, 적중을 잘했는지 랭킹이 순위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원을 팔로우하게 되면 그 거래 내역, 보유 주식, 주가 예측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작년 11월 24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500만 주식 투자의 고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냐는
저희 사이트에서 진짜 수익률이 높은 회원들, 즉 진짜 전문가의 정보를 보면 실제 투자할 때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제 사고 팔아는 적중률이 높은 회원의 예측 정보를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사이트들이 특정 전문가의 폐쇄형 정보들로 이루어졌다면 저희는 누구나 참여하고 수익률, 적중률, 랭킹이 공개되고 투자력이 공유되는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려는 가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주식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경험 플랫폼이 되고 싶고, 주식 전문가는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증권사는 견제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픈 후에 좀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고요. 향후 계획은 2월에 앱이 런칭되고 3월에 저희가 좀 서비스 강화된 버전이 런칭이 됩니다. 그리고 바른금융 프로젝트 두 번째인 인터넷 보험 비교 플랫폼이 또 3월 1일날 런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융권들이 문제가 많은데 금융권들의 좀 각성도 필요하고 금융권들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을 국민 곁으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멘토링 시간 갖겠습니다. 예. 그 신문에서만 그 뵙던 분을 직접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예전부터 필요했고, 하지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NS가 뭐 이렇게 대중화되면서 한번 해봄직하다라고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그 성공 스토리, 그러니까 성공한 실적은 그 공개가 쉬울 텐데, 이게 그 실패한 실적까지도 같이 공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상응하는 그 뭔가 모티베이션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모든 걸 다 공개하도록 만드실 거죠? 예,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저희의 현재는 원칙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초보 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그 잘하는 분들, 고수들을 이제 볼 때 보는 기준이 이제 인덱스로 보는 게 모의 투자의 실적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모의 투자와 실제 투자 사이에는 의사결정에서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실제 돈으로 베팅하는 거 아니니까 더 그냥 막 지르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수익률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예, 괴리감은 분명히 있고요. 실제 돈을 할 때는 좀 한마디로 쪼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 판단이 좀 흐려지기도 하고, 그런데 모의 투자하면 그만큼 여유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모의 투자하면은 여유 있게 기본적인 주식투자의 원칙들을 지키면서 가치 투자할 수 있는 원칙은 있지만, 그게 실제 투자를 갔을 때 그게 연계되냐, 그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기에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를 하시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런 정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약간 좀 단타성을 더 노리시는 분들이 더 강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고수의 그 매매를 보더라도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그 동기화돼서 따라가지 않으면 되게 의미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단타 투자를 하는 타겟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단타 투자를 하는 거는 저희가 좀 지향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원하는 건 저희가 팔로우를 하면 그 회원들이 투자한 내역, 언제 매수를 했다, 매도했다, 예측했다라는 게 타임라인으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단타 하는 분들이 그 실시간 정보를 보고 실제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좀 세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오뮤직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결국에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 오뮤직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도 있는데, 그 정보가 돼서 사람들이 다 알면 이게 같이 반영이 되잖아요. 주가 같은 경우. 특히 이 사이트가 잘 됐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잘 됐다고 할 때 그 정보의 파괴력이 더 커질 것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도 좀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저는 주식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분석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장기 투자에서 수익률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이트의 구성은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하신 좋은 투자를 이끌어내는 플랫폼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구성하신 것 같거든요. 이 세 가지 질문 복잡하지만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사실 질문의 깊이에 제가 못 들어가서 정확히 답변을 1번 질문은 간단한데 네. 내 개인정보를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내 포트폴리오를 내가 실제로 안 투자한 걸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뭐 증권통장을 오픈해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죠? 그러니까 저희 회원이 가입하면 저희가 직접 사이버머니로 저희 사이트에서 실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든 뭐 코스닥 종목이든. 그러니까 모의 투자한 것만 믿는 거지 네. 실제 통장에 투자하는 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렇게 전 이해했거든요. 아닙니다. 네. 그럴 수도 없고요, 저희가.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이게 정보로서 뜨면 예. 만약 어떤 사람이 되게 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돌면 예. 사람들이 실제로 그 종목을 많이 살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회사의 본질 가치랑 상관없이 주가에 반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결국 본질 가치와의 괴리가 큰 순간 완전히 떨어지겠죠, 가치가. 예. 예, 그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길 것 같은데. 예. 그 문제는 두 번째. 예. 그 문제까지 저희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기존의 주식시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거를 극복하는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죠. 그런데 저희가 아까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정보를 얻는 방법들이 친구도 있지만 인터넷에 많은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믿는데 그 전문가들이 진짜냐? 그렇다면 진짜라면 증명해봐라.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투자 수익률과 적중률 두 가지로 바라본 거죠. 그렇다면 진짜 전문가들의 정보가 여기서 쌓일 것이고 그 정보를 신뢰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1번, 2번 상관이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 여기서 모의 투자를 잘해서 성격이 높은 사람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믿는 순간 진정한 기업 가치를 보고 자본 투자하는 분은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오히려 되게 팩트에 가까운 기업 정보를 보고 예. 그 기업 정보를 잘 분석해서 예. 이 기업의 장기 가치를 이렇게 제시하는 식의 예. 그런 전문가가 더 이렇게 상위에 올라가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질문. 맞습니다. 상무님의 전제는 기업 가치를 정확히 보는 사람의 투자 수익률이 적을 거라는 전제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되게 가치 투자 유명한 이채원 부사장님이라든지 그런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걸 증명하려면 이 서비스가 굉장히 길어져야 되는 거죠. 한 3년, 4년 묶인 다음에야 이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전문가였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 사이에 이 사이트는 인기가 떨어질 거 아닙니다. KQ 벤처스나 보네닐스 이런 분들이 좋은 기업을 잘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문가인 거죠. 자, 잘 찍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많은 회사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냉정하게 보면 KQ나 보네닐스의 포트폴리오들이 엑시트를 많이 한 건 아직 아니잖아요. 예, 예.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주식 투자는 3개월, 6개월을 투자해도 투자 수익률과 적중률로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주식 투자를 3개월, 6개월 해서 많은 종목들 투자하는데 그 종목이 예를 들면 시장성 성장성 수익성들이 잘 맞아서 수익이 좋다면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기업 가치를 갖고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기업 가치가 좋은 종목이 네. 많이 뜰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질문 하셨지만 앞으로가 영화를 구축할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이트를 사람들이 절대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쓰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단기적인 차익을 바라고 뭔가 고급 정보를 얻으러 오는 사람들만 득식을 거릴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기존의 그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존의 재무제표를 봐도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근데 재무정보를 봐도 되는 거고. 저도 그게 올바른 투자 판단인데 잘 모르신 예를 들면 주부나 초보 분들이 팍스넷이나 막 수많은 증권 방송에 투자 수익 1000% 이런 데 속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짜 정보를 올리고 또 작전을 돕니다.
근데 그것들은 어딘가에서는 막아야 만약에 되거든요. 그런 주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진짜 가시잖아요. 그러면 펀드가 있다겠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판에 뛰어들었다는 건 단타 수익을 바란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걸 증폭하는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너무 좀 제가 청춘분들의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요. 단순히 모의 투자 결과가 좋은 회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나요? 이 사람이 실수한 경우에는 어떤 책임을 지는지 여쭤보시네요. 이게 통계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많은 사태가 벌어지는 코리아 크레딧 퓨처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신용등급이 7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런 게 단연간의 경제활동의 근거에서 통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는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수익률이 한순간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누적되면 통계로서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좋다는 것은 그 통계치에서는 의미가 있고 그게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참여와 멘토링 다음 3월 고벤처에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고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장시간 아마 대한민국에서 하는 모임 중에서 제일 긴 아마 시간을 하는 그런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정말 장장 4시간이 넘도록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또 역시 그 아주 훌륭한 멘토를 해주신 우리 멘토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콜리지 우리 권혁태 대표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멘토의 김기준 수석님, 인텔 고려 우리 류지우 전무님, 그리고 우리 그 고벤처에 매회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우리 비런체 정현욱 대표님, 우리 캘커타 커뮤니케이션의 고윤환 대표님, 우리 사이버 에이전트 유정호 대표 지금 안 계시죠? 네. 그러시고 오늘 또 이 행사를 잘 지금 관리해 주시는 우리 모노코믹스의 양준철 대표님, 그리고 항상 우리 명사회를 봐주시는 우리 변윤지 학생, 올해도 이분들께 많은 그 부탁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다수가 창업에 관심을 갖거나 또 실제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선택이 아마 여러분들 후에 생각하셔도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이 170살까지 살 거라고 예측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구글이 작년에 칼리코라는 그 캘리포니아 라이프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인간 수명을 170살까지 늘리는데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가, 그런 그 회사를 차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7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좀 꿀증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120살까지만 산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인간은 언젠가는 죽기 전에 한 번은 창업을 해야 돼요. 저희가 옛날에 자랐을 때만 해도 인생 60이면은 인생 79레이라고 했어요. 70살까지 사는 사람이 없고 60살까지 살면은 엄청나게 축복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장에 들어가서 60살까지 근무하다가 한 10년 살다 가면은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했죠. 근데 이제는
평생 직장 개념도 없어졌고 요즘에 베이브 부모세들이 40, 50대 때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 다니는 직장을 나와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50년 더 살아야 하잖아. 길게 보면 60년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놀 수가 없으니까 뭔가 해야 돼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40, 50대 때 창업을 하면은 대부분 7, 80%가 실패를 하는데 그것도 뭐 프랜차이즈 평생 동안 한 2, 30년을 남이 시키는 일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능동적으로 자기 두 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살아가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은 퇴직금 다 날리고 정말 아주 어려운 처지로 좀 전락하고 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평생에 110살을 살려면 100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120살에 창업을 하고 150살에 창업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차라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특히 열정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 20대, 30대 때 창업을 하는 것이 아마 나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창업이라는 게 단순히 뭐 직장을 못 찾아서 하는 창업이 아니라 나의 어떤 인생 행복을 찾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창업 환경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정말로 좋은 그런 그 아이템과 기술과 그런 팀과 이런 가능성, 잠재력만 보여준다 그러면은 투자는 지금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만든 저희 정부하고 해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글로벌 R&D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벤처캐피탈 5군데가 지금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5군데 여기 지금 K큐브도 나와 있죠. 여기 5군데에 1억만 그쪽에서 투자를 받으면 정부가 5억을 R&D 작업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건 주식을 가져가지 않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그 5군데 회사로부터 1억만 투자받으면 정부는 5억을 주니까 6억을 투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만들어져서 작년에 15개 회사가 투자를 받았고 올해 아마 65개 정도 내년은 또 자료만 100개 정도의 회사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올해 또 5개 정도의 투자 회사를 더 선정을 해가지고 10개 투자 회사가 만들어지면은 이 10개 투자 회사 중에서 1억만 투자 받으면은 6억이 5억까지 합쳐서 6억이 투자가 되는 그런 그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려보시면 될 거고 결국은 뭐냐면 투자를 받으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10개 그 투자 회사가 정해지면 이 사람들이 서로 좋은 그 회사를 찾으려고 혈안이 돼서 막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투자하게끔 정말 좋은 회사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런 부분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어떤 여러분들의 소원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그 소원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만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